김종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스마트머니의 선택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종현 애널리스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셨어요? 가을이라서 좀 힘을 주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시장이 좋아져서 그러신가? 어쨌든 궁금합니다. 자, 시장 얘기를 좀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죠. 9월에 오히려 들어서니까 오히려 좀 걱정하던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시장의 심리 상태를 좀 봐서는요. 지수만으로 보면 그런데요. 네.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추이는 아직 이제 맞닥뜨릴 이슈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과연 좀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1900선 이상에서의 매도 전략, 비중 축소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 얘기는 몇몇 투자자들 그리고 몇몇 종목에 한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지금 뭐 순환매가 나타나서 최근 뭐 건설주, 금융주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1900선 위로 올라서게 만들어졌던 것은 IT, 자동차 그리고 IT 부품 일부, 하드웨어 자동차 부품 일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선주의 약진이 꾸준하게 나타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이다. 또 시장의 거래대금이나 전반적인 거래 추이를 봤을 때 힘이 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네이버와 NHN 엔터테인먼트 두 개의 거래량이 초반에 재상장하고 나서 폭증을 했다가 다시 빠지니까 거래대금이나 거래량 수준은 다시 연초 거의 최악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그만큼 거래가 강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안심하고 9월 달에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도 지금 지켜보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IT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아직까지 홀딩 전략 정도다. 그리고 계속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던 뭐 소재주, 산업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지표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중국 증시도 전혀 뭐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지표 좋아졌다고 그들 종목 사야 된다라는 의견이 속속 들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하반기 실적이 잘 나올지 여부는 한번 지켜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별로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들 종목은 낙폭이 과대하게 나타난다면 뭐 이 자산 가치 배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저점 수준을 예상해서 다시 뭐 재매수했다가 팔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뭐 꾸준히 매수할 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홀딩이 가능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뭐 조선, IT, 자동차 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좀 묶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따로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금융시장과 전반적인 이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 중에서 제조업 지수,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베이 지표죠. 실물 지표라기보다는 이제 심리 지표에 가까운 지표인데 유럽 PMI도 회복되면서 뭐 2년 내 최고치.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PMI가 5개월 최고치 뭐 이런 식으로 개선되고 있고 오늘 이제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제조업이 좀 회복되고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지금 제조업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글로벌 총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글로벌 총수요가 그렇게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 지금 공급단에서 중국은 줄이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걸 누가 소화해 줄 것이냐도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민 없이 각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니까 한국도 좋아진다라는 논리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중요한 건 유럽의 수입, 미국의 수입이 늘어나느냐 여부, 그리고 최근에 높여놨던 보호장벽의 이 장벽을 낮추는 여부가 중요한데 그런 변화는 별로 없고 오히려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제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 대부분의 전략가들은 무조건 PER 기준으로 싸니까 PBR 기준으로 싸니까 사라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신규 주문과 수출 주문이 개선되고 있다. 그들이 개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규 주문과 수출 주문에 과연 개선을 쫓아갈 수 있는 종목이 한국에 몇 종목이나 있느냐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최대는 압축된 게 최근에 뭐 조선주라든지 IT라든지 자동차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하반기 테이퍼링 가면서 의외로 이제 서머스 얘기가 나오고 그 관련된 우려가 높아지게 되면
시장의 우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반기에 또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너무 기대를 많이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종목별로 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투기적으로 빠르게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외환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미국 지표보다 유럽 지표가 더 좋게 나오고 있지만 유로는 약세, 달러는 강세로 가고 있는 국면이죠. 최근에 이제 움직임 보시면 달러의 투기적인 포지션은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다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바닥을 치고 돌아서려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유로 쪽의 투기적인 포지션은 강세를 추가적으로 보이지 못하고 다시 꺾여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화의 투기적인 포지션도 크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엔화 쪽에 지금 투자하는 그런 투기적인 포지션도 줄어든 상황이고 지금 상품 통화 쪽의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도 좀 사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일부 나오곤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통화 쪽의 움직임은 다시 달러로 향하는 움직임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달러가 독자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이 환율 시장의 움직임 중에선 국내에 가장 안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제해 볼 만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상품 쪽인데요. 상품 쪽에서 최근에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금이고요. 금이 바닥에서 투기적인 포지션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또 하나 구리입니다. 그래서 구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율배반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에 대한 흐름을 믿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사재기 혹은 뭐 중국 지표의 개선 때문에 일부 투기적인 투자자들이 조금 이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오른 이후에는 최근에 투기적인 포지션은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시리아 사태의 추가적인 추이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상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물가와 관련된 상품들 그리고 안전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율배반적으로 구리 쪽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다. 그런데 구리 쪽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실제 구리 ETF나 구리의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주목을 해야 되지? 그리고 좀 이상하네요, 정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같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에 몰려들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화폐 자산 쪽에서 달러의 강세는 나타나지만 물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한 금에 대한 투자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각국의 PMI가 모두 개선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은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실제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금속은 구리다. 그렇다면 가격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투기적으로 일단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면 구리 쪽에서 뭐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구리를 비롯한 비철 금속의 움직임이 이것은 일종의 속임수였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또 급속도로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리 쪽에 들어가고 있는 투기적인 포지션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지표들을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여건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일단 한번 넣어놓고 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헤지 펀드들의 굉장히 발빠르게 투자하는 이 트레이딩 세력들도 지금 정확한 시장의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의 분산 투자하는 방식 속에서 구리 ETF라든지 금이라든지 원유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로 이러한 상품 돈이 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최근에 유럽 펀드 쪽에 돈은 계속 유입되고 있지만 미국 펀드 쪽에서는 주식 펀드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돈들이 일부 이제 퍼지면서 상대적으로 그럼 그다음 움직일 게 뭐냐를 예측한 가운데 이런 쪽으로 이제 분산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것이 여기저기 투자하는 걸로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들어서 크게 좀 얘기가 됐던 부분, 우리가 스마트폰 얘기를 좀 많이 하니까 이쪽 부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노키아를 인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루저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모바일 시장에서는 이제 루저에 가깝고요. 노키아는 한때 세계 1위의 핸드폰 그 사업업체였지만 지금은 LG전자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3%가 약간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스마트폰만 봤을 때 전체 피처폰까지 보면 아직도 이제 글로벌 3위, 2위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폰만 놓고 봤을 땐 점유율이 3% 내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루저들의 모임이죠. 루저들끼리 과연 모여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구글을 말씀드릴 때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들이 모여봐야 구글의 이제 일강 구도를 깰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은 뭐 스마트폰에서는 뭐 이제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거의 뭐 그 10대 중에서 8대 정도가 이 안드로이드 쪽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치고 들어올 여지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안드로이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늘리기도 어렵지만 안드로이드의 야성을 흔들 수가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소프트웨어에서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윈도우 패키지와 묶여있는 윈도우 오피스 마이크로 오피스 패키지를 살려면 여전히 많은 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양의 태블릿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한 499달러인데 얘는 799달러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윈도우와 관련된 그 돈과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기본적인 가격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0달러 이상, 2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태블릿을 쓰는 사람이 태블릿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작업을 하진 않거든요.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안드로이드에서도 그 오피스를 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거 써서 더 하드웨어 사용도 좋고 그런 걸 쓰지 상대적으로 무겁고 프로그램 자체도 무겁고 두껍고 그다음에 잘 되지 않는 윈도우 8 태블릿은 안 팔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크게 위협할 만한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몇 가지 우리가 좀 점검해 볼 게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모토로라를 실제로 이제 구글이 인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모토로라 점유율이 어떻게 됐느냐. 보시다시피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뭐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LG전자 위에 있던 모토로라가 LG전자 한참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는 하이와 레노버도 모토로라 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노키아 같은 경우에도 루미아와 같이 MS 폰을 윈도우 폰을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점유율이 늘어날 것을 예상했는데 10%가 넘던 점유율이 지금 3%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도 MS와 지금 노키아의 결합이 단기적으로 보면 무언가 큰 그림을 낳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켜봐야 될 것은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건 최근에 윈도우폰 출하량이 꾸준하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이나 스마트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율은 별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출하량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윈도우 패키지의 가격을 뭐 본격적으로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쪽에서 좀 커버가 되니까 하드웨어 가격은 어느 정도 받되 윈도우 가격을 내려서 뭐 받던지 어떤 식의 좀 이 전략적인 측면이 필요한데 지금 이 노키아에서 만들어내는 루미아 폰의 전반적인 하드웨어도 경쟁 제품보다 나아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1020이라고 하는 제품도 실제적으로 이제 카메라는 엄청나게 부풀려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절반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보정을 통한 일종의 작업이고 실제적으로 그 스마트폰 카메라가 4천만 화소 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화면 그만하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화질 깨져서 쓸만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오늘 외신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기사들도 보면 완전히 혹평일색입니다. MS도 매도, 노키아도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인데요. 저는 다만 한 가지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들이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네. 뭐냐면 지금 이제 모바일 상복지라고 해서 한 2년 전부터 나온 보고서들의 대부분 내용은 향후 이제 모바일 OS 시장은 삼각구도가 그려질 거다. 안드로이드가 1강, 그리고 iOS가 한 부분을 차지할 그렇죠? 거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윈도우 쪽에서 차지해서 모바일 상복지가 벌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한 2, 3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2, 3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 완전히 독주 체제, 안드로이드 독주 체제, 그리고 지금 애플은 점점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윈도우는 명함도 못 내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MS가 가지지 못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지 못했던 제조 능력을 갖고 있는 노키아와 거기에 특허권을 MS가 가져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애플은 원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요. 구글은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만 있었는데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제조업체를 가져갔고요. 네. 이번에
MS도 원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만 갖고 있었는데 하드웨어 업체를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삼위일체가 나타나면서 이제는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의 수직적인 통합이 이루어진 가운데 현재 시장에서 서비스가 더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되짚어서 지금 하드웨어 측면만 보면 삼성전자보다 강한 업체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능력이나 서비스 능력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대했던 타이젠은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인텔과 같이 추진하고자 했던 타이젠 서비스, 인텔은 발을 뺐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연 타이젠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삼성전자가 시도할 수 있느냐? 시도하면 시장의 영향력은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루저들의 모임 별로 볼 거 없지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이렇게 루저들이 모였기 때문에 무슨 똘끼를 발휘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빠지니까 뭔가 어차피 지금 둘 다 잘못하면 죽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나갔을 때 과연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쪽에서의 경쟁력이 없는 삼성전자는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제조업체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별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박자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중에 하나는 그나마 해외 시장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OS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분투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파이어폭스 같은 지금 시장의 영향력을 거의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쪽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래도 기업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었던 블랙베리를 인수하는 뭐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업계 재편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하드웨어만 만드는 업체로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2등 업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실제적으로 선도했던 선지자보다는 패스트 팔로워가 가장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지만 네. 이 시장의 성숙 단계로 가게 되면 패스트 팔로워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른 업계가 다 전부 비슷하게 쫓아오니까. 그래서 최근에 폰 아레나라든지 다른 외신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면 그 평가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의 그 가장 사양이 높은 하이엔드 폰에 대해서 비교적 평가가 LG 거보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갤럭시 S3에 대한 평가도 종합평가는 옵티머스 G보다 못했고요. 이번에 G2가 나온 이후에 G2와 갤럭시 S4에 대한 평가도 역시 G2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패스트 팔로워를 지금 대부분 업체들이 다 쫓아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가 안정적인 점은 뭐냐면 만약에 윈도우가 잘 됐을 때 삼성전자도 윈도우 폰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윈도우 폰이 반도체나 LCD를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핵심 부품주들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팔만한 거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폰의 객단가가 얼마나 빨리 떨어질 거냐라는 부분하고 객단가가 떨어지게 되면 가장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와 통신칩 가격이 과연 얼마만큼 떨어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좀 귀에 들어오는 게 삼성전자 블랙베리 인수한다면 요거는 좀 상당히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글쎄요. 좀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노키아를 인수했다는 점 우리 증시 그리고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중립이네요.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 그 세트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고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장기 매수 의견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이 수직 계열화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좋다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부품들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뒤집어졌든 모두가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카라든지 다른 이제 스마트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면 거기에도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뭐 여기서 밀려봐야 또 추가적으로 밀릴 것도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LG전자나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는 거고요. G2가 그렇게 이렇게 평가가 좋다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서 좋은 평가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실제적으로 뭐 HTC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HTC 1에 대한 평가나 갤럭시 S4에 대한 평가나 지금 G2에 대한 평가나 실제로 평점 차이로 보면 0.1점 정도의 차이거든요.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드웨어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시장에 어떻게 재편이 되든
그래도 팔만한 거리가 있는 업체를 굳이 한국에서 찾아보자면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업체들은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대형주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시장에 좀 영향력이 있는 중심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얘기를 좀 결론적으로 좀 내려볼까 하는데 거래 대금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유가증권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 것도 선물 시장 쪽의 움직임이 좋아서 이거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선물 시장 쪽 계속 주목을 해야 되나요? 네,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인데요. 최근에 이제 스프레드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다음에 다가올 12월물 가격에서 9월물 가격을 뺀 것을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프레드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12월물 가격이 높다라는 의미고요. 12월물 가격이 9월물 가격보다 높다라는 건 향후의 지수의 상승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스프레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건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또 수급적으로도 뭐랑 연결이 되냐면 차익 거래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익 거래가 더 들어오거나 기존에 들어와 있는 차익 거래를 청산하지 않고 우리가 롤오버라고 하죠. 다음 월물로 이월하는 그런 현상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기 이전에 스프레드 가격이 좋아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9월물, 12월물을 동시에 거래하는 스프레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면 스프레드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프레드 가격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기존 물량의 롤오버가 일부 벌써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지난 6월달 그리고 3월달의 흐름을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6월달의 흐름도 보시면 미결작정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누적되면서 지수가 약간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네. 만기 구간에서 큰 충격을 주면서 시장에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양상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미결제 증가와 함께 지금 만기 주변 포지션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프레드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시장을 좋게 해석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것만 보고 이제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현선배열이라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뭐냐면 현물과 선물의 거래대금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선물의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정말 좋았다면 이게 많이 내려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선물 쪽에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 현물의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많이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니까 이게 다시 위로 올라가 버릴 가능성, 즉 선물 시장의 거래량이 터질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배제할 수 없는 국면입니다. 반대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현선 배열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라는 건 아직 지수의 고점이 안 왔다. 이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현재는 현물 거래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시장의 투자자들이 거의 쉬고 있는 가운데 일부 투신권이라든지 뭐 투자자들의 ETF 물량과 선물의 단기 물량만 계속 치고받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국면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만기가 다고 있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옵션 포지션을 보시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 콜옵션의 양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옵션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상품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공격적인 상품의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포지션의 수량과 금액을 동시에 줄이고 있다는 건 추가적인 윗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닫아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락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윗방향을 조금 닫아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풋콜 레이쇼입니다. 네. 이 풋콜 레이쇼라고 하는 게 뭐냐면 풋 거래 대금과 콜 거래 대금을 비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코스피 100 지수가 파란색이고요. 풋콜 레이쇼가 반대인데 풋옵션 거래량이 콜옵션 거래대금보다 엄청나게 높았을 때 보통 한 배 수준을 넘어서거나 1.3배 정도의 수준에 가게 되면 지수가 바닥을 쳤다라고 많이 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반대로 이게 떨어지면서 지난 저점도 깨고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풋의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지수의 상승 방향을 보면서 콜 쪽의 거래가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 거래 대금의 비율이 역전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지수의 고점 가능성을 또 암시해 줄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은 굉장히 복잡다단하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승 탄력의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고민한 흔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수 기준으로 못 간다면 결국은 지수는 순환매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선도주였던 IT와 자동차를 가져가기보단 어제부터 움직였던 유통, 건설 뭐 이런 업종으로 순환매를 좀 돌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순환매 과정 이후에 다시 IT와 자동차로 매기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지수는 조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보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상승 탄력의 둔화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꾸준하게 그동안 좋은 말씀을 드렸던 IT와 자동차에 대해서도 외인 수급이 바뀌기 시작할 때 비중을 같이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까지는 외국인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도 여전히 매수입니다. 하지만 매수 강도는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또 외국인 개별 주식 매수도 프로그램을 뺐을 때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니까 현재 이 종목들을 먼저 팔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이제 파는 것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하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를 막아놓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외국인 쪽에서 포지션이나 선물 쪽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의 수급적인 변화가 좀 나타나는 걸 확인하고 좀 점검을 하고 또 이렇게 좀 실행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이제 계속 가져갈 만한 종목이 IT 자동차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들 수급이 빠지지 않는다면 뭐 연기금이 매수해주는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홀링 관점에서 보되 지수가 먼저 1900을 다시 뭐 깬다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도 관점으로 바뀐다든지 선물 시장에서 매도폭을 늘리면서 다시 베이시스를 망가뜨려 놓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확인하고 최후의 보루로 삼았던 종목군들도 이제는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는 하나네요. 외국인이란 수급이네요. 알겠습니다. 김종효 애널리스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 해봤습니다.